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 조용히 몸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말없이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나이 탓이라 넘깁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후에야 깨닫곤 하죠. 그때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삶의 끝자락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히 건강의 이상이 아니라 관계의 정리와 마지막 사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몰라서 후회했던 노년의 마지막 1년에 나타나는 5가지 변화의 징후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온 한 사람으로서 삶을 마주하는 태도에 관한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가족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먹는 양이 줄고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하시지는 않나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5가지 신호는 그 마지막 시간을 더 따뜻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는데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분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식탁 위의 풍경입니다. 몸은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지요. 그 중에서도 식욕과 체중의 변화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몇 해 전,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 당시 87이셨고 언제나 2그릇을 뚝딱 비우시던 분이었다고 해요. 갈비찜 앞에선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셨고 된장찌개에선 어릴 적 어머니 손맛을 떠올리셨다지요. 그런 분이 어느 해 가을부터는 밥 한 그릇도 다 드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좋아하시던 반찬을 정성껏 해드려도 2~3숟갈 드시곤 이내 수저를 내려놓으셨답니다. 그때 가족들은 감기 몸살이겠거니 잠깐의 식욕 저하로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은 11kg이나 줄었고 우렁차던 목소리도 딱 맞던 옷도 서서히 사라졌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애의 마지막 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에너지를 모으는 기능부터 꺼두기 시작합니다.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식욕 중추도 조용히 기능을 멈춥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아하던 음식도 더는 먹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은 어떻게든 더 드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영양제를 사고 음식을 바꾸고 칼로리를 계산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입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손자가 떠들인 미음을 한 숟가락 드시며 활짝 웃으셨다고 합니다. 많이 드셨느냐보다 사랑받으며 드셨느냐가 그분의 식사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기엔 억지로 먹이기보다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편안한 시간, 따뜻한 손길이 함께 있는 작은 식사 한 끼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감사와 작별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먹지 못한다고 해서 삶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는 음식을 통해 위로를 받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뜨끈한 국 한 숟갈, 미음 한 입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가 스며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식사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곁에 있는 이와 함께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특히 말수가 줄고 기운이 빠진 시기일수록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연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식탁은 남겨질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조용한 대화의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식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는 건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식탁에서의 변화는 몸의 첫 신호일 뿐, 그 다음 변화는 훨씬 더 조용히 다가옵니다. 바로 피로와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몸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고 눈을 뜬 시간보다 감긴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한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평소 아침 일찍 일어나 손뜨개질을 하시고 손주들에게 스웨터를 떠주며 보람을 느끼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다며 아침을 거르고 드라마도 보시다 졸기 일수였고 뜨개질은 더 이상 손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 모습은 단순한 노곤함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에너지를 외부로 쓰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남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죠. 이 시기에 몸은 움직이는 대신 머뭅니다. 심장이 예전보다 느리게 뛰고 혈류는 중요한 장기로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점점 탄력을 잃고 뇌는 휴식을 요구하지요. 우리가 보기엔 게으름처럼 보여도 사실은 삶이 조용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엄마,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지. 그래야 기운이 나요. 말은 옳았지만 그 말이 어르신에겐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 감정도 없는 건 아니란다. 그냥 지금은 조금만 쉬고 싶은 거야. 그 순간 가족들은 울음을 삼키며 비로소 어르신의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억지로 일으키기보다 햇볕 잘 드는 창가에 의자를 놓고 좋아하시던 뜨개실을 옆에 두고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을 택했지요. 눈을 뜨는 시간은 줄어들고 대화보다는 손을 잡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따뜻함은 흐릅니다. 그분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는 감각까지 멈춘 건 아닙니다. 그저 말 대신 눈빛으로, 움직임 대신 손길로 마음을 전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느린 시간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재촉하기보다 기다려주는 태도야말로 이 시기에 가장 깊은 배려가 되니까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피로와 무기력은 삶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오고 눈에 보이지 않던 감정의 흐름이 더 섬세해지는 시간이지요. 어쩌면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창문일지도 모릅니다. 피로와 무기력이 몸의 속도를 늦춘다면 그 다음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일입니다.
몸이 천천히 안으로 향하듯 기억도 점점 더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하지요. 처음엔 날짜나 요일이 헷갈립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했던 시간을 다시 묻기도 하지요. 가족들은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기지만 그건 뇌가 보내는 섬세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조영수 어르신은 생전에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90세가 가까워지던 어느 날 병실에서 첫 제자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씀하셨다지요. 그러다 며칠 뒤엔 부인의 얼굴을 보고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 순간 아내분은 말을 잇지 못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놀라운 건 30분 후엔 다시 눈빛이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아유 여보, 언제 왔어? 그렇게 또 한참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셨다지요. 이처럼 최근 기억은 희미해져도 오래된 기억은 또렷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뇌의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보를 저장하는 부위가 먼저 영향을 받고 깊숙한 과거의 기억은 오히려 오랫동안 남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기의 어르신들은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릴 적 고향, 부모님, 첫 직장, 첫사랑 이야기까지 가족들은 당황해하며 현실로 끌어오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교정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할머니, 거긴 벌써 오래전에 떠나셨잖아요. 이런 말보다 더 필요한 건 그때는 참 따뜻했겠네요. 같은 공감의 말입니다. 현재는 흔들려도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손주가 내민 수학 문제에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해 주셨다고 해요. 잠깐의 반짝임이었지만 그 안엔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지요. 기억이 사라지는 게 슬픈 이유는 그 기억 속에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름을 잊어도 손길은 기억하고 얼굴을 잊어도 목소리는 마음에 남아있지요. 가족들도 처음엔 당황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어머니가 손주의 이름을 헷갈릴 때 우리는 그저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만 앞서지요. 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건 현실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물고 있는 시간에 함께 앉는 일입니다. 추억 속에 머무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같이 웃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어르신의 마지막 기억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흐려진 시간 속에서 더 천천히, 더 따뜻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조용히 꺼내어 그분의 과거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드리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도달할 때 그 다리를 함께 건너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기억이 흐려진 자리를 사랑이 대신 채워갈 때쯤 몸은 마지막 신호를 더 깊은 곳에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눈빛이 아니라 숨결, 손끝이 아니라 심장의 리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정동식 어르신은 젊은 시절 마라톤 선수셨습니다. 70대 중반까지도 하루 10,000보씩 걸으실 정도로 활기찬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다며 잠시 앉아 쉬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원 산책도 하시고 손자와 통화하며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는데 그 웃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여겼지만
그건 몸이 마지막 속도로 접어드는 신호였습니다. 아침이면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시 멈춘 후에야 일어나셨고 식사 중에도 좀만 쉬었다 먹을게 하시며 수저를 내려놓으시곤 했지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밤의 호흡이었습니다. 규칙적이던 숨소리가 갑자기 들쭉날쭉해졌고 10초간 숨을 몰아쉬다가 잠시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르지요. 뇌의 호흡 중추가 약해지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손과 발도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말단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손끝은 푸르스름해지고 발가락은 얼음장처럼 식어갑니다. 심장은 이제 폐와 뇌 같은 핵심 장기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몸은 생존의 중심으로만 혈액을 돌리기 시작하지요. 정동식 어르신은 어느 날 눕는 게 더 숨이 차다며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우면 폐의 체액이 고이며 호흡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그 시기 가족들은 걱정이 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변화가 병의 증상이 아니라 마지막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가장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등받이를 높이고 베개를 겹겹이 받쳐드리고 시원한 공기와 충분한 습도를 유지해 드렸습니다. 물이 목을 자극하지 않도록 작은 스푼으로 자주 떠드리는 것, 그조차도 배려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어르신은 창밖 노을을 보며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이제 다 달린 것 같구나. 그 한마디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지요. 그저 눈물과 함께 따뜻한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은 호흡의 끊김으로 찾아오지만 그 끝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한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숨을 고르는 모습처럼요. 우리는 그 순간을 막으려 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남은 숨결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조용히 함께 머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두려움보다 평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리요. 그 마지막 한 호흡이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마지막 1년 동안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식욕의 변화, 깊은 피로감, 흐려지는 기억, 회복되지 않는 작은 병, 그리고 고요해지는 호흡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 마무리를 준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별이 이런 순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식욕부터, 어떤 분은 기억부터 달라지지요. 하지만 공통된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 신호들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 준비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갈 마음을 다지는 일입니다. 어떤 말이 필요한지, 어떤 손길이 위로가 되는지 미리 고민하고 마음을 전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먹여주는 손보다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약보다 더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흐려도 사랑은 남고 호흡이 멈춰도 온기는 전해지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기억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여주는 배려와 인내,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빛나게 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곁엔 같은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고 지금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가까이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입니다.